네, 도코철지입니다. 저는 여전히 여기 멕시코 남부의 산크리스토발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그 멕시코에서 강원도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여름, 8월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쌀쌀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내기 굉장히 좋은 한국의 가을 날씨고요. 요즘에 워낙 이제 여름에 더웠잖아요, 한국이. 그래서 지금 막 가을 날씨가 느껴진다라는 그 지인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태풍이 지나가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대체로 보면은 이제 8월 한 20일 아니면 뭐 광복절 이 정도쯤 날씨가 좀 시원해지고 하늘도 이렇게 높고 이뻐지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나는데 저도 이제 한국을 떠난 지가 이제 2, 3년 되다 보니까 한국의 날씨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아침에 좀 잘 안 됐는데 뭐 설탕물 먹었냐라는 그 비아냥도 제가 리플을 봤는데 설탕물 먹으면 이렇게 되나요? 하여튼 뭐 해외에 나오게 되면은 이게 뭐랄까 한국에 있을 때만큼 이쁘게 세팅하기 쉽지가 않아요. 지금 촬영하는 이 공간도 제가 혼자 쓰는 이제 독방이다 보니까 그나마 이게 가능하지. 그런 공간을 찾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고 뭐 제가 요즘에 이제 열심히 이제 독거 투자일지를 이제 이렇게 촬영하다 보니까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진짜 각 잡고 촬영도 하고 좀 세팅을 하고 막 그랬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습니까? 이렇게 여행자로서 이렇게 시간을 쪼개가면서 영상을 이제 찍는 거에 대해서 촬영 현장이라든가 제 몰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이제 국채에 관련된 그 이야기들인데 미국 국채요. 미국 국채가 대략 이제 발행이 하면 뭐 10조에서 몇십 조 정도 이렇게 발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재무부에서 발행을 해요. 발행을 하면 이제 시중에 있는 그 은행들 5개 정도,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그리고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은행, 그리고 도이치뱅크도 들어가서 5개. 이 중에서 보면은 뱅크 오브 뉴욕 멜론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큰 은행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 근데 이제 들어가는 이유는 뉴욕에 있다는 상징, 뉴욕에 있는 은행, 월스트리트 은행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름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닌가 저에게 추측이고, DB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에 있는 은행이다 보니까 물론 미국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한 50% 정도는 그 자국 내에서 해결이 돼요. 그래서 큰 은행들 사이에서 이제 다 소화가 되고. 나머지들은 해외로 빠지는데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그리고 뭐 유럽으로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유럽이 중요한 이제 시장이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은행 하나는 이제 집어넣은 것 같고요. 그래서 재무부에서부터 이제 채권이 싹 빠지면은 5개 은행이 도매 시장인 거죠. 도매 시장인 5개 은행이 이거를 이제 인수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필요로 한 그런 금융기관들, 뭐 증권사라든가 뭐 보험사라든가 여러 기관들한테 이제 다 불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채권을 이제 입찰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그 5개 은행들은 사전 수요 조사 같은 거 비슷하게 해요. 그래서 미리 거래를 합니다. 어느 날 재무부에서부터 우리가 채권을 인수하게 되면 그날 채권을 너네가 사는 그런 계약을 미리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전 경쟁률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5개 시중의 대형 은행들은 0.001bp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금액의 수수료를 뭐 챙기긴 하죠. 아니면 이제 채권 가격에 그 가격을 녹여가지고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돈 벌어 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재무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5개 은행을 이제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업무 부담이 굉장히 커지죠. 재무부라는 어떻게 보면 이 정부 기관이 전 세계에 있는 금융기관한테 다 이렇게 막 거래를 하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5개 이제 도매 시장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국채 경쟁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한 2019년도까지만 해도 이제 국채 시장이 괜찮았거든요. 미국 국채 시장이. 근데 이제 팬데믹을 지나고 나서 이 시장이 급격하게 유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팬데믹 때 한 번은 튀긴 했었어요. 왜냐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물밀듯이 미국 국채를 사려고 막 했었고 다른 자산을 팔고 그렇다 보니까 경쟁률이 이렇게 역대급으로 확 튀었다가 점점 이제 미국 국채 발행량이 많아진 거죠. 왜냐면 트럼프 때 2조 달러를 풀었었고 그리고 바이든 들어서 1.9조 달러를 풀었는데 국채를 상당 부분 조달을 하면서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국채 물량을 다 이제 소화를 못하기 시작한 거죠. 전 세계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국채의 인기가 점점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9년쯤부터 중국, 가장 큰 손이었던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도를 했고 지금도 뭐 매달 10조 원, 20조 원 규모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근데 중국이 굉장히 미국 국채를 비싸게 샀어요. 왜냐하면 저금리일 때, 기준금리 빵프로일 때 그럴 때 많이 샀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비싸게 산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계속 손절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만기가 돌아온 것들은 또 이거를 롤오버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변동성도 상당히 커지는 측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 서머랠리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렸잖아요. 기관들도 다 휴가를 가버리고 그 거래 공백인 상황에서 아주 작은 그런 그 조약들로 연못에 돌을 던지게 되면은 이렇게 파도가 아니라 이렇게 잔잔히 이런 파도 비슷한 게 생기듯이 경쟁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거래가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의 시장에서 거래 하나가 이제 큰 변동, 가격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도 좀 비슷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을 우리 한국인들은 그냥 두지 않잖아요. 변동성이 큰 시장은 막 뛰어들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막 그 수익을 얻으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단타 치면서. 그게 이제 요즘에 TMF라든가 TLT라든가 이런 사태로 이렇게 사단이 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로서는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상황이죠. 이게 큰 거물급들이 이제 싸우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증권사라든가 은행이라든가 보험, 연기금이라든가 여기 채권 트레이더 중에서도 탑들이 이제 싸우는 시장이 이제 이쪽 시장인데 여기에 이제 그 개인들이 금리 방향성 베팅을 하면서 이제 불나방처럼 들어가서 타 죽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계속해서 뭐 올해 내내 드리는 말씀은 금리 방향성은요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이 신의 영역에 베팅을 하면서 레버리지까지 실어가면서 2-3배짜리 그렇게 ETF를 사서 이제 투자를 하는 분들이 이제 한국 투자자들인데 왜냐면 그런 상품들이 매수 순위 그 상위에 늘 있더라고요. 그 예탁결제원에서 나오는 월별 가장 많이 산 순매수한 주식 순위에서 보면 이제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꼭 그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은요 부침성이 굉장히 심해요.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테슬라죠. 테슬라가 지금 많이 올라왔긴 했는데 그 어마무시한 변동성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겠어요. 400불 갔던 주식이 100불까지 내려가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전 재산을 다 부어서 막 산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솔직히 그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전세금 빼가지고 테슬라 사고 전 재산을 다 테슬라 주식에 넣고 세계 여행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망하니까 다시 한국 들어오고 다시 또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다시 또 해 나가고 인생이 이제 테슬라 주식에 걸려 있는 거죠. 베팅하고 있는 거죠. 이게 몰빵 투자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건 참 주식의 고전을 여러분들 읽으시기 바랍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저금리일 때, 지난 거의 7-8년 정도 그 기준금리 빵프로일 때, 아주 평안할 때, 그럴 때 채권 투자를 하는 거, 금리 베팅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전략이고, 그냥 누워서 떡 먹는 전략일 수 있거든요. 위험성도 별로 없고, 향후 뭐 2-3년, 4년, 5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제 빵프로로 가는 거니까. 근데, 이 지금 5% 넘게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언제까지 얼마나 올라갈 줄 모르잖아요. 뭐, 많은 분들이 월가의 예측이라는 건 작년부터 계속 틀려왔었고 굉장히 거의 그냥 그런 ETF를 투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ELW 투자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채권 투자를 완전히 막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단기물로 사서 만기로 쭉쭉쭉 가는 전략은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버핏처럼 뭐 2개월, 뭐 3개월, 뭐 6개월 뭐 이런 거 사서 뭐 1년물 이런 거 사서 만기까지 쭉 가져가면 좋죠. 지금 금리 엄청나게 좋으니까 4% 이상이니까. 이건 완전히 땡큐죠, 땡큐. 그리고 장기물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아요. 지금 뭐 금리가 역대급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고 채권도 역대급으로 지금 막 엄청 저렴한 가격으로 빠져 있잖아요. 거의 뭐 이 정도면 아울렛 수준으로 빠져 있는 상태고 여기다가 금리도 4% 이상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상태든 뭐 6%까지 금리가 올라가든
확실히 지금은 굉장히 싼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채권을 장기물을 계속해서 분할 매입을 하는 거, 그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솔직히 이게서 뭐 아울렛 가서 20% 마크 다운 된 거랑 25% 마크 다운 된 거랑 뭐 그렇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직장 생활도 하시고 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매달 들어오는 캐시플로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채권 장기물에 사서 만기까지, 중요한 포인트는 만기까지입니다. 만기까지 10년물이든 뭐 이런 것들 사가지고 20년물은 여러분들이 못 갖고 갈까 더 생각이 들고 10년물 사서 이게 쭉 가져가시는 전략, 이거는 약간 뭐랄까 어느 정도 이제 재력이 있는 분들, 여유가 있는 분들, 이 돈을 깰 필요가 없는 그 좀 큰 돈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제가 PB였다면, 지금도 PB였다면 추천을 드리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 물린 분들이 진짜 많이들 문의를 주세요. 뭐 두세 배짜리 물려가지고 그 방향성 베팅을 했다가. 근데 저는 그게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각자의 그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될 문제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세 배짜리는 가만히 있어도 1% 매일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더라도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그 가랑비 옷 젖듯이 손해가 쭉쭉쭉 난다는 거는 뭐 투자하시기 전에 다 아시는 문제일 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진짜 내가 이 금액이 정말 적으면 계속 물 타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한 1년, 2년 물 타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금액이 크면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전재산이 들어왔다고 하면 야, 더 이상 물 탈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연준 피벗은 뭐 파월 말론 2025년이지만 뭐 아무도 안 믿겠지만 어쨌든 간에 올해는 물 건너간 거고, 내년 뭐 시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주 먼 미래잖아요. 상업용 부동산이 터지지 않는 이상. 그래서 본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큰 돈 날리고 정말 큰 교훈을 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투자라는 걸 할 거라면. 근데 문제는 앞으로 이제 금융시장의 금리 변동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3분기 이후부터 상업용 부동산들 만기가 돌아오고 있고, 이게 그 채권 시장을 엄청나게 요동칠 거라는 것은 뭐 이의가 없는 상황이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거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채권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널려 있는 거죠. 기준금리와 별개로 시장금리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ETF를 갖고 지금 손해보는 분들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저의 생각이고, 저는 그 뷰를 작년부터 쭉 이어온 거고, 그래서 요즘 저는 이제 국채시장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어요. 주가가 붕괴한 거는 그냥 주식시장 붕괴는 코렉션이에요. 코렉션. 그 조정이란 말이에요. 그냥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 엄청나게 큰 피해를 물론 볼 수도 있죠. 뭐 레버리지를 일으킨 사람들은. 문제는 다 레버리지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근데 이제 채권 시장이 붕괴가 돼버리면 금융 시장이 다 와르르르 무너진 거, 은행들도 망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제가 안 보던 그 10년물 국채금리, 그 단기물도 그렇고 매일 체크를 해요. 매일 어떤가. 장 중에도 보고.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지난 3월, 4월 이럴 때 이제 그 지방은행들 위기했을 때 단 2개가 문제였잖아요. SBB랑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문제였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은행들이, 수백 개의 은행들이 노출이 돼 있잖아요. 상업용 부동산에 지금 2개 가지고 시장이 그렇게 변동성이 컸는데, 야,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다 터지면 이거 누가 감당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뭐 중국 그 부동산 위기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 부동산 얘기는 2015년부터 쭉 있었어요. 지금 8년째 그러고 있는 거고. 근데 미국은 한 10년 동안 법을 신나게 즐기다가 갑작스럽게 막 뭐 팍 터지잖아. 그러니까 지금 걱정할 거는 중국이 문제가 아니야. 중국이 문제가 아니고 미국, 당장 이제 가을 이후부터 미국이 어떻게 되냐, 이게 제일 저는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보니까 뭐 요즘 왜 이렇게 유튜브에 중국 망한다, 이런 위험파리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은 막 붕괴된다, 디플레이션 위기, 경제 초비상, 이런 썸네일도 진짜 많거든요. 아, 진짜 나이 다 먹고 나서 이렇게 어그로 끄는 게 좀 부끄럽지도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야, 그러면 본인들의 레퓨테이션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뭔가 지금 경거망동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뭐 그 지표들 보면 뭐 1억 채 빈집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고, 지금 당장 뭘 갚아야 되거나 막 문제가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뭐 헝다라든가 뭐 이야기 들어보면 만기 돌아오는 거
얼마 안 돼요. 뭐 4천억, 5천억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호명 부동산 만기 돌아오는 게 한 지금 그거에 한 몇백 배가 되거든요. 2, 3천억 달러였나? 그 정도 수준이면 와씨 비교가 안 되는 거지. 또 거기에 뭐 리플 보면 중국이 망하니까 너무 좋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와씨 야 중국 망하면 한국은 아무 일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 자금이 얼마나 많은데 현직에 있을 때만 해도 중국은요 채권 거래를 해도요 담화가 어떠냐면 1억 달러, 2억 달러 이래요. 2, 3천억씩 들어와요. 거래가. 그에 비해서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에 있는 은행들하고 거래를 하면 뭐 2, 300만 불, 500만 불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많으면 1000만 불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굉장히 담화가 크단 말이야. 그 돈들이 그러면 외화잖아요. 그러니까 싹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야씨 그러면 한국이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채권 거래를 하게 되면 중국에 있는 은행들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아니면 이제 중국에 있는 큰 기관들, 금융기관들하고 공기업들 이런 쪽이랑 거래를 하게 되면 부서장 승인을 받아야 돼요. 금액이 커가지고 이거를 뭐 일반인들이 뭐 알겠어요? 중국이란 나라가 한국의 GDP가 10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한 2.5배 돼요. 정말 많이 따라왔죠. 원래는 한 5배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2.5배로 줄었어요. 물론 이제 환율 효과가 좀 있긴 하지만 환율이 한 엔화가 40% 빠졌으니까 그게 정상화되면 한 4배 정도 차이 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미국과 한국의 GDP 차이가 12배 차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10배 차이야. 그 2배 정도의 그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엄청나게 많이 빠르게 성장했고 미국하고의 그 갭을 줄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기침을 하게 되면 한국은 몸살이 걸리는 거예요. 자금들이 싹 빠져나갈 거거든. 이게 중국이 대만을 치고 북한이 한국을 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는 이야기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이 망가지면 와 이게 한국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 있는 자금들도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90년대 이제 엔캐리 자금이 이제 일본으로 들어가면서 IMF가 터지고 태국 바투아 사태가 터지고 다 터졌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영향이 컸었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중국이 자금들을 다시 회수하잖아요. 그러면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적어도 경기 침체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웃이 우리나라 옆에 있는 거고 또 이 나라가 지금 패권을 지금 추구하고 있잖아요. 1대1로부터 말할 것도 없고 10년 넘었잖아요. 1대1로 지금 시작된 지. 물론 이제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뭐냐면 중국 사람들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두려워하고 선망해요. 이런 복잡한 감정이 같이 있어요. 왜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마무시한 나라인 걸 다 알지. 뭐 군사력부터 해가지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하다못해 이제 상해 난징로 길거리에서 그 번화가에서 미국인이 딱 지나가면 중국 사람들이 이게 보고 똑바로 이렇게 딱 보고 그 동등한 위치에서 보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중국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저런 나라를 뛰어넘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반적인 인민들, 이런 시민들의 그 관점과 다르게 중국 공산당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지. 특히 시진핑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지. 시진핑은 미국을 내심 넘어서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걸 본인의 치적을 생각하고 싶어 하고 공산당 역시 그걸 원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치적으로 삼고 싶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중국이라는 나라도 치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체제 안정성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라는 존재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이제 군림을 하면서 치적이라는 걸 많이 쌓아놨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중국이 이제 미국과의 갭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고 한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시진핑이 뭔가 하나 실수를 하고 막 이러면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제 실각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 그동안 10년 동안 이루어온 업적은 사실은 기념비적인 그런 업적이죠. 중국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국가로 볼 때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상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패권을 추구하는 나라가 옆에 있는 건 굉장히 위협적인 거고 왼쪽은 그런 나라가 있고 오른쪽은 지역 패권을 추구하려고 하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러니까 한국은 참 이 역사가요 계속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100년 동안 이제 중국이 이제 시체말로 족뱅이를 깠잖아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 전을 돌아가게 되면 원래 중국은 중국의 자리
가는 것 같고, 일본도 일본의 자리로 가는 것 같고, 한국도 그 자리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데, 경기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에 중국 망할 거야라는 이야기들도 되게 많은데, 아니 경기라는 건 사이클이 있는데 경기가 침체가 되면 나라가 망하나요? 비슷한 얘기가 또 뭐가 있냐면 독일이 요즘 또 망한대요. 독일이 되게 위험하대요. 왜냐면 경기가 다 이렇게 하강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쉬운 나라입니까? 전 세계 4위권, 5위권 안에 드는 그런 GDP 규모의 나라고 부자 나라예요. 그 나라도 갖고 있는 자산이 엄청난 나라고 경제 강국이고 일본처럼 이제 기술의 나라잖아요. 한국보다 더 튼튼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독일을 보고 우리나라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독일이 되게 위험해. 독일이 망할 것 같아. 이런 위기론 이런 걸 또 파는 사람들이 또 많아 또. 여러분들 지금 중국이라든가 독일을 걱정할 게 아니고 한국을 먼저 걱정해야 되고 또 미국을 걱정해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독일이 요즘 힘든 거는 중국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중국의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이제 독일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한국만큼 아니지만 독일도 굉장히 중국의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고 특히 이제 기계 같은 거 정밀공업 뭐 이런 거 정밀기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수출하거든요 중국에다가. 중국이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들이 좀 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서 쓰는 거죠. 아무튼 제가 22년 동안 주식시장 있으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람이 좀 차가워지면 시장이 좀 차가워진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태풍이 아주 시원한 바람을 한국에 몰고 온 것 같아요. 다행히 뭐 피가 예상보다는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그 바람과 함께 뭔가 시장도 약간 좀 이렇게 처지고 빠지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간에 뭐 안전가옥에 있는 사람들, 현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합니다. 제 댓글에도 보면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언제나 그렇듯 승리하는 사람들은 인내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디에도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철학을 계속해서 밀고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